네, 월간 투자 전략입니다. 오늘도 박희찬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정말 연말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3분기 네. 끝났고 4분기의 첫 달 10월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녹록지 않은 가운데 맞이하는 새로운 달인데요. 이번 달 투자 전략에서 어떤 부분들 신경 써야 할지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이번 달 자료 제목을 보니까 연준이 바뀌기 전까지라는 제목을 다셨어요. 역시 네. 연준의 움직임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연준의 움직임에 가장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라고 할까요? 금리잖아요. 네. 금리가 오르면서 시장이 빠지는구나라는 느낌은 있는데 실질적인 상관관계 어떠한지 저희 표 네. 보면서 좀 이야기해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연준 때문에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네. 일단 연준이 경제 상황을 조금 무시하고, 일단은 인플레 잡는 데 집중을 하고, 그런 어떤 고강도 긴축 스탠스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뭐 우리 이제 흔히 상황이 좀 나빠지면 연준 풋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패드 풋, 뭐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을 지금 가질 수 없게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코멘트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주식시장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고요. 그런 연준의 정책적 의지는 여기 그림에서 오른쪽 보시면 네. 실질금리의 상승으로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2020년부터 2021년도 말까지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상태였고, 검은색 선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 검은색 선이요. 마이너스 상태, 0% 밑에 있었죠. 네. 보시는 대로.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비교적 쉽게 올라갈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 실질금리가 좀 가파르게 올라갔고, 플러스권에서 다시 한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좀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에 대한 게 결국 지금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걸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가라는 건 결국은 연준의 의지가 어디까지 가 있는가라는 부분일 텐데 그런 네. 관점에서 금리는 어디까지 가게 될까? 뭐 그런 예측이 좀 가능할까요? 예,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연준이 준 힌트를 참고를 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우리 이제 연준의 힌트는 점도표이고요. 그렇죠. 네. 사실 10월 첫날, 첫 영업일 날 미국 증시가 이제 꽤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금리가 꽤 많이 빠졌어요. 근데 10년물 금리가 그래서 뭐 3.6%대까지 네. 막 빠지고 막 그랬는데 이 상황이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연준 점도표에 나와 있는 이 점들이 올해 4.5% 연말까지, 네. 그리고 내년도에는 4.75에서 5%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들의 전망치가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 상황이 확 바뀌고, 그래서 연준의 스탠스가 확 바뀌는 그런 조건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은 10월 첫날처럼 이 금리가 확 빠지면서 주가가 부양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지속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국채금리 3.6%, 2년물 금리 4% 이 정도 수준인데 연준의 어떤 정책의 목표점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금리대들은 다 올해 연말 내년 초쯤 되면은 더 높아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갖는 어떤 부담은 계속 더 커지지 않겠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준이 많이 높아져 있고 그동안 가파르게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1 내지 1.5%포인트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금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시장도 그만큼 부담을 느낄 것이다라는 것인데 시장이 부담을 느끼는 그 이제 연결고리 안에는 연준이 금리를 강력하게 올리는 과정에서 결국은 경기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0월 달뿐만이 아니고 올해 연말까지 일단은 조금 신중하게 마켓을 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새로운 뉴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미 많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상황에서 문제는 그동안 쌓여가고 있는 이 금리 인상의 부담이 경기에 조금씩 이제 하방 쪽으로 압력을 가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차트 2개 준비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일단 그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는 대로 지금 하락세가 완연한데 이 속도가 2020년이라든지 팬데믹 사태, 그리고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사태를 빼면은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근래 들어서는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이후에 이게 좀 약간 빠른 속도로 내려갔기 때문에
뭐 이 선행 시차를 고려해 보면은 올해 이제 하반기 연말쯤에는 실제 경기가 좀 하락 속도가 좀 빠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차트가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하나 더 준비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미국 경제 데이터인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미국 주택 지표들은 침체 시그널을 이미 사실은 좀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아무래도 금리 상승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비주택 부문입니다. 비주택 부문마저도 이제 언제쯤 이제 위축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통상적인 시차는 0.5년에서 2년입니다. 근데 이번 국면은 그 시차가 좀 짧은 쪽일 것 같아요. 속도가 좀 빠르다는 거죠. 그렇죠. 금리 인상 부담이 좀 급하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 시장이 이미 침체 시그널을 보이고 있으니까 뭐 마찬가지로 비주택도 올해 연말 내년도 초쯤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나쁜 그런 그림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내년 상반기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마켓의 우려는 조금 더 커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10월 달에 어닝 시즌인데 이번 어닝 시즌의 실제 성과가 어떨지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결국 가이던스가 그렇게 이제 낙관적으로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또 하나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표들을 봤을 때 결국 내년도 초 뭐 올해 말경에 침체에 대한 시그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주셨는데, 같이 가는 게 사실 달러와의 강세인 그렇죠. 거죠. 이것도 그러면 지속되는 현상일 수밖에 없겠어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뭐 지금 달러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러니까 뭐 주식뿐만 아니고 달러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들도 되게 많으세요. 지금 뭐 환전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사실 제가 그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의지를 갖고 질문을 하시면 조금씩 하세요라고 대답은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워낙 이제 팔고 싶은 의지가 강하셔서 그런 것이고. 나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하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달러는 경기에 역행하는 변수다라는 거 제가 이제 항상 반복적으로 강조드리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기 둔화가 계속되고 있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제 경기의 어떤 침체와 관련된 우려가 조금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러는 조금 더 이제 강해질 그런 압박이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뭐 일단 달러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미국 그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어닝의 모멘텀과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한국 뭐 코스피에서도 이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얘기하고 다 이제 맞물린 부분이니까 다 연결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얘기하신 두 번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어닝과 관련한 연결고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더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달러가 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기간도 길어지고 있고 강도도 강화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지난번 어닝 시즌부터는 이제 강달러의 영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미국 시장 자체를 보는 시각도 좀 변화해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들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얼마 전에 나이키가 뭐 일종의 이제 어닝 쇼크 같은 상황을 맞으면서 주가가 폭락한 바가 있는데 매출이 뭐 한 4% 증가했다고 그래요. 근데 달러 강세 효과를 제외하면 10%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수출이 많은 수많은 IT 기업들의 현실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이번 10월 달에 발표할 실적도 문제고 추가적인 강달러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다음 어닝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그들은 보수적으로 좀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달러가 강하니까 뭐 미국 외 국가들이 힘들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미국도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도 힘든 거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수출이 많은 기업들이 특히 힘든 거고요. 그 수출이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동안 미국 증시를 끌고 왔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 주가가 좀 계속 강세를 띠는 데 있어서는 좀 부담이 커졌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본다면 미국도 아주 좋다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 국면에, 그러니까 이번 저희가 월간 전망을 할 때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씩 이 분산해야 되지 않느냐, 지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강달러 부담을 조금씩 인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원래 달러 강세하고 미국 주가의 상대 강세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담이 강달러의 부담이 너무 커지고 나면 달러 강세 국면에도 미국 주가의 상대 강세가 먼저 꺾일 수 있어요. 예, 그런 경험들이 이제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도 우리가 확인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조금씩 이제 그 지역별 분산을 조금씩 이제 생각해야 되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요?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 네, 사실 이제 뭐 그러니까 미국 빼면 신흥국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차트 한번 제가 이제 준비한 걸 보시면, 예, 일단은 이 미국 주가하고 신흥국 주가하고 상대적으로 제가 비교를 해놓은 차트입니다. 예, 보시는 대로 이제 달러가 셀 때 신흥국 주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미국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가 조금 이제 약해지면은 미국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신흥국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유럽이나 일본이 아니고 일단 신흥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흥국. 예, 신흥국이고요. 근데 신흥국이 다 같은 신흥국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저희가 현 상황에서 가장 주목하는 지역은 바로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가 비교적 좋은 인도 쪽입니다. 인도. 일단은. 인도는 일단은 원래부터 고성장 잠재력이 부각되고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일단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 수혜라는 모멘텀도 더해져 있죠. 그에 따라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인도로 지금 FDI 자금 유입세가 상당히 견고하게 꾸준히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도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인도에서도 지금 뭐 반도체 허브를 만들겠다, 제조 허브 뭐 이런 얘기 막 하면서 이제 외자 유치의 어떤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인도를 우리가 좋게 볼 때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인도는 뭐 인플레나 그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이슈가 없을까요? 예, 인도는 사실 올해 금리 인상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미국 대비해서도. 예, 사실 신흥국이니까 훨씬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근데 인도는 지금 인도는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어 인플레 있지 않습니까? 인도는 비식품 물가로 보거든요. 근데 비식품 물가 상승률이 2021년도나 올해나 큰 차이가 안 나요. 아, 그래요? 예, 약간 높기는 한데 그렇게 뭐 선진국처럼 쭉쭉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이 인플레 통제의 성과를 보이고 있고 적은 금리 인상으로도 그래서 금리 인상의 부담이 좀 적다는 것도 강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내에서는 인도를 상대적으로 선호하고 계신다라는 거고, 그러면 또 워낙 이제 지역적인 비중이 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질문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우리 이제 좀 다변화하고 신흥국 한다고 할 때 중국 빼고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근데 중국이 저희가 일단 현재로서는 중립적인 그 투자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뭐 사실 뭐 도시 봉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그러니까 정치적 정책적 불확실성 이런 문제가 일단 크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경기 국면상으로 보면은 확실히 중국이 선진국보다 유리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현재 저성장 저인플레 국면이거든요. 사실 미국은 저성장 고인플레 국면이죠. 저성장 고인플레 다음이 저성장 저인플레, 중국의 지금 현재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남아 있는 거죠. 중국은 지금 상황에서 다음 스테이지가 바로 고성장 저인플레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회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증시가 조만간 화랑세로 갈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이미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공산당 대회 11월 달 끝나고 나면은 뭔가 좀 다른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일단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성장 저인플레 국면이기 때문에 갖는 그런 메리트를 갖다가 조금 유념하면서 향후에 좀 좋아질 스테이지를 갖다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유동성 팽창 속도도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선진국하고 달라요. 선진국은 다 얘기했더니 떨어지고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강점도 있다라는 거 아울러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클상 이제 내년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지표로 봤을 때 드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당장 이게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아닌 거고요. 지금은 중립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보자라는 관점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사실
이익도 좋지 않고 주가도 좋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지나고 있는데 한국 네.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네, 한국은 지금 반도체 쪽 때문에 일단 어닝 모멘텀이 상당히 지금 나쁜데요. 네. 근데 반도체 제외한 어닝 모멘텀은 내년도에 좀 기대되는 바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한국 시장의 좀 강점이 될 수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환율이 많이 올라서 우리 뭐 자동차 뭐 필두로 해서 예, 수출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보는 면이 있기는 해요. 예, 근데 문제는 뭐 흔히 말해서 이제 환율의 굴레 이걸 좀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여기 이제 차트의 왼쪽 그림 보시면 여전히 이제 우리 코스피는 환율의 방향성에 완전히 지금 정반대로 가는 그런 상당한 환율에 대한 민감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환율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일단 코스피의 방향이 바뀌는 데 있어서 1차적인 요건이 된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달러 강세가 당장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뭐 1,500원 상황도 그렇게 이제 멀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정도의 숫자들이 좀 1,500원 정도의 숫자가 좀 보이고 달러가 좀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도 이제 상당히 좀 일단락 되어가는 그런 정도의 이제 그림이 좀 나와준 이후에 뭔가 코스피 분위기도 좀 의미 있게 좀 반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반도체 제외한 쪽의 어닝 모멘텀에 대해서는 좀 기대되는 바가 있지만 일단은 그것이 이제 힘을 발휘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 환율 대외 여건이 조금 불편하다 이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수급에 있어서 여건이 좀 개선이 돼야 어닝 모멘텀이 있는 것들도 탄력을 갖고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여건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신 거고요. 오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사실 뭐 신흥국 내에서 인도 정도 제외하고는 별 좋은 이야기를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안이 될 만한 게 혹시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주식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좀 중립 이하의 톤으로 지금 일단 입장을 지금 현재 정리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연준이 그들의 스탠스를 좀 의미 있게 바꾸기 전까지는 좀 그렇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런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우리는 좀 안전자산을 조금 더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미 이제 뭐 일선에서는 벌써 채권에 대한 선호도 이미 상당히 많이 읽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채권도 글쎄요 지금 미국채를 사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달러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달러를 당장 팔고 싶지 않으면 미국의 단기채를 사면서 달러 포지션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전략도 물론 유망하긴 하겠습니다. 뭐 제가 환전을 급하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이제 원화 포지션이 있으시면 한국 채권을 사시는 것은 또 이제 미국 채보다는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가 아직도 올라갈 룸이 좀 더 많아 보이는 반면에 한국은 이미 이제 뭐 국채 금리가 4%대까지 올라갔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4%대까지 갈 것이다. 사실 이렇게까지 아직은 좀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서 그러니까 상당 부분의 금리 인상은 이미 선반영해 놓은 그것이 이제 한국 채권 시장의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채권을 어떤 상대적으로 가격 손실을 좀 덜 할 수 있고 절대 금리도 이제 4%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매력도도 좀 확보가 됐고 그런 차원에서 한국 채권을 조금 좀 약간 뭐랄까요? 내년도 주식시장이 좀 좋아지는 상황을 좀 대비하는 의미에서 자산을 좀 안전하게 지키는 수단으로서 현재로서는 좀 유용하게 활용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안전자산 쪽에 내 자산을 좀 파킹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위치를 봤을 때 반등의 영역에 조금 더 가까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한국 채권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 쪽으로 일단 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모두가 쉽지 않은 구간이에요. 말씀하시면서도 아마 좀 어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보시는 분들도 그러하실 텐데요. 좀 하루빨리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11월에 뵙겠습니다. 박희찬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